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초강수가 제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 22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1,000여 개의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광수 소장이 매불쇼에 다시 한번 등판해 5월까지 폭락만 남았다는 최종 진단을 내립니다. 한편 이진관 판사는 오늘도 감동적인 판결을 내리며 사법부의 불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다시 한번 감동시켰습니다. 코스피가 5천이 넘고 오늘 이제는 거의 5,969로 끝났는데 얼마로? 5,969. 와, 6천 눈앞이야. 6천이 눈앞이고 대박이야, 어떡해. 삼성전자가 20만 원이고 SK하이닉스가 100만 원. 와. 100만 원. 자,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배 아파가지고. 국민만 보고 가야지.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왜 그러냐면 코스피가 5천 됐을 때요. 전국에 플랜카드가 걸렸어요. 환영. 뭐 코스피 5천 갑니다. 5천 갔습니다. 네. 하고 너무 좋다. 그렇죠. 근데 부동산 정상화 플랜카드는 없습니다. 네. 아직도 같이 호응해야죠. 같이 가야 돼. 왜 이거는 왜 대통령 혼자 이렇게 애쓰시고 막 혼자 가.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거 때도 부동산 정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격이 내린다 오른다는 얘기를 지금 대통령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정상화. 사실 이거를 밀어야 돼요. 그건 밀어야 돼. 네, 그러면 정상화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런 지점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4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의 정상화라는 걸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서울 주택구입 물량 지수라고 그래서 이거를 퍼센트로 읽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저 현근택 대변인이 따라올 수 있게끔 설명해 주세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이제 빈종이거든요. 자, 서울 주택 구입 물량 지수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갖고 있는 자산을 포함해서 내 집 살 수 있는 집의 퍼센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25년 기준으로서 100채 중에서 3채밖에 살 수가 없어요. 중산층의 가구가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아도. 그런데 1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20채가 넘었어요. 그러네. 그 지수야.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주택자와 중간소득의 가구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야, 이거 되게 중요하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가격의 하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반대로 소득이 엄청 증가하면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과도하게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의미고 그래서 정상화의 뜻은 중간소득의 가구가 예를 들어서 너무 걱정 없이 아니면 미래의 약속처럼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주는 그 시장. 그거를 사실은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제가 예견하건데 이제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예요. 이제 한 2, 3주부터 강남을 중심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집값 빠지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오는 거 아니야? 맞아. 미국에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집값이 크게 떨어지니까 좋은 줄 알아? 경기 엄청 안 좋아지고 너 또 경제 안 좋아지고 건설사들 망하면 너는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런 얘기 엄청 나올 거예요. 2008년 그때 기사 막 소환할 겁니다.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기 시작했어요.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남의 집값이 크게 빠지니까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뭐냐면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둔촌주공 살리기를 해줘요. 강남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아파트가 입주가 안 되고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해서 뭐 시행령 고쳐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집값이 떨어지면 안 돼요. 경기 나빠져요. 그렇지. 건설사들 망해요. 한국 서브프라임 오면 당신들 책임질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움찔한다는 거죠. 맞아. 사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정상화의 길을 가기 때문에 사실은 집값이 하향 안정화돼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변화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걸 감내해야 된다. 감내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고 정상화로 가는 정상화로 과정이에요. 가는 거야.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여주세요. 뭐냐면 2번.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가 중요한 겁니다. 강남.
자꾸 강남의 아파트를 제가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뭐 강남의 아파트가 뭐가 중요해. 거기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데도 아니고. 맞아. 중산층이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데 아니야. 너 예. 뉴욕 가봐. 맨하튼은 엄청 비싸잖아. 맞아. 근데 미국 사람들이 맨하탄 얘기 하대? 맞아. 안 하잖아.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강남 얘기를 해? 맞아. 그 이유는 명확해요. 강남의 집값이 오르면 다른 지역이 다 오르기 때문에. 견이네. 대한민국은 이게 유일한 특징이에요. 왜 맨하탄의 집값은 비싸도 미국 전역에 퍼지지 않냐면 도시가 많잖아요. 땅도 많잖아요. 맞아. 우리는 좁아. 그런데 꼭 강남 얘기하면 맨하탄 얘기를 해.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오케이. 거기에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강남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남이 오르면 강북이 오르고 강북이 오르면 수도권이 그렇겠네. 오르고 이런 상황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강남의 집값,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데 1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출발로 해서 강남에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제 하락세가 본격화될 겁니다. 매물 증가와 가격 하락 본격화. 강남이 매물이 30% 이상 증가했고 송파도 40% 이상 증가. 굉장히 빠른 속도죠. 대단하네. 그러면 뭐냐면 이제부터 호가가 떨어지고 집값이 하락할 거예요. 강남부터 출발해요. 강남부터 그게 출발. 정상화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정상의 네. 출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동력이 실제로 생기는 거예요. 예. 더 놀라운 건 강남을 집값을 잡은 정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집값을 못 잡은 거예요. 가슴 뛴다 나 지금. 네, 너무 좋죠. 강남이 버티고 있으면 안 떨어지니까. 안 떨어져요. 일시적이에요. 와. 강남의 불길이 잡히고 강남의 집값이 안정된다는 게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와 네. 가슴이 뜁니다. 네. 한 번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안정화되고 정상화된다는 건 진짜 큰 의미가 있다. 와.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딴지도 있겠지만 또 다주택자들 집 팔면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또 임차인들 어렵다. 그 얘기. 자, 그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 드렸듯이 단순하게 가만히 있어. 내가 정리할 테니까. 좋아해. 나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데. 맞아요. 저번에 그래서 좋았어. 집 없어지냐고 근데 그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좋아요. 왜냐면 이거 내 작품이잖아. 왜냐면 내 얘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반응했단 말이야. 근데 그 얘기하려고 지금 꾹 찌고 있는데 지금. 뭘 그 얘기에 반응을 반응했어. 둘이 뭐해? 아니 실제야. 자, 대통령이 생각하는 다시 합니다. 거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팔았어. 현근택 씨 들어주세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서 결국 세입자만 피해 본다. 이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최욱 씨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다 있냐면서 호되게 일갈합니다. 최욱 씨가? 예, 금요일에 했던 바로 이 자리에서 예, 그런 최욱 얘기를 씨가. 했죠.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팔았어. 그 집을 부시냐?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부시고 나가냐? 부시고 나가냐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무릎을 칩니다. 그 집은 그대로 있죠. 그렇죠. 그러면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삽니다. 그러면 그 무주택자가 다른 새 안 들어가도 되잖아. 원래 전세 월세 찾다가 그걸 샀어. 그러면 안 그러면은 찾지. 수요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전월세 난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였던 게 먹혀왔었어. 그렇죠. 그 얘기를 지난 금요일에 최욱 씨가 최욱 씨 잘했네. 잘했어요. 그러자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논리가 있었구나. 거기서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SNS에 뭐 다 들어야 돼? 올립니다. 닥쳐 임마. 글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고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듭니다. 그렇지.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합니다. 오히려 주택매매 시장의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 임대 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중립적으로 정론 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에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 과제입니다. 야, 정말 뭔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놀랍습니다. 소장님,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 최영 앵커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직관적으로 대중에게 쉽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안 없어져요. 안 네. 없어지잖아. 근데 저는 맨날 있는 척 하느냐고 총량은 안 줍니다. 이랬거든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없어지지 않아. 부셔지지 않아.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요. 또 하나 뭐냐면 집값과 결국에는 임차 가격은 동일하게 움직인다.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오르면 전월세 가격도 따라 오른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원래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전월세 가격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많은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다주택자 없어서 집값은 떨어질지 몰라도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그래서 3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3번. 최근의 시장의 변화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줘요.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증감률. 예. 주황색이 전세 가격, 네. 파란색이 매매 가격.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잖아. 같이 움직이죠. 그대로 같이 움직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도요.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하향 안정화되잖아요. 그럼 전월세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희가 위축될 필요 물론 국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이제는 저희가 뭐 청년주택 이런 말씀도 했지만 이제 3, 40대, 50대 무주택자들 굉장히 많다고 그 얘기 하셨잖아요. 드디어 그거 나와?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셨고 그러니까 그게 더하기 되는 거예요. 뭐냐면 3, 40대, 50대 무주택자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래서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중산층을 위한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청년주택 이런 얘기하면 댓글이 엄청 달려요. 맞아. 3, 40대는 그럼 어떡하냐고. 우리 무주택자인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아까처럼 살 수 있는 그리고 임대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공급하자는 정책이 지금 확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응답하고 그래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5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런 임대주택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해요. 무조건 반발해. 보세요. 최근에 강남구청을 없애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만든다는 거죠. 강남의 아주 좋은 지역에 질 좋은 임대주택을 만든다고 한 거예요. 여기에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한 거예요. 대박이네. 그랬더니 강남구청에 지금 조화가 쌓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거는 진짜 양심이 죽었다. 자, 양심 장례식장 치러라. 자, 근데 논리가요. 뭔지 아십니까?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논리. 논리가. 뭐야? 집 그렇게 많이 생기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편의시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도 막힐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재건축을 하지 말라고요. 재건축은 더 심해지지. 그런데 재건축은 막 너도나도 하자고 그래. 그럴 때는 인프라 얘기는 전혀 안 해. 전혀 안 해, 이놈들 진짜. 그런데 임대주택을 짓자고 그러면 갑자기 인프라 얘기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다. 이거는 놀랐어. 이건요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야. 이건 벗어나야죠. 이건 벗어나야 돼. 이 천박함. 그렇죠.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정치인들이 같이 동조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조화 보내고 막 난리치면 아유 저도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반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은 막 이렇게 또
민심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 그러면 향 들고 간다. 이거 저 좋아. 아니 제가 사실 아까 얘기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네. 사실은 지금 얘기처럼 다주택자 매물 해소가 되면 이게 전세 사기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대출을 제한해놓고 다주택자 주택 만기 연장을 안 해주면요. 지금 서울 아파트는 전세 비율이 한 50% 정도 돼요.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는 한 7, 80% 되거든요. 예. 낮아져도 한 60% 넘어요. 그럼 이게 대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주택자한테 대출이 된다고 치면 그거를 살 가능성은 그 세입자가 제일 높아요. 실제로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은 대출 연장이 안 돼요. 근데 이미 전세금은 막 한 7, 80% 돼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 전세 사는 사람은 요거를 살 때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살 수 있어요. 뭐 그걸 그렇겠죠. 인수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럼 그분은 이제 자기 주택을 갖게 되는 거죠. 세입자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그 말도 맞고 제가 보기에 오히려 주택 수가 줄지 않고 사실 오히려 전 세입자들을 유주택자로 만들 수 있는 정책도 돼요. 그리고 네. 그러면 사실은 그 전세 사기는 물론 아파트보다는 빌라 사기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네네네. 그게 사실은 터지면서 그 빌라 사기가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동기도 돼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해야 될 게 전세 가격이 아닙니다. 이건 전세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이죠. 맞아요. 그렇죠. 가격이 오른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네. 이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기회 이자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이거는 그냥 쓰는 돈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정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강남이 얼마나 흥미롭냐면 뭐냐면 그러니까 임대주택 이런 건 반대하면서 재건축을 엄청 하자고 그래요. 근데 재건축을 만들어지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6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분양가가요 엄청나게 비싸요. 이게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 넘어요. 한 평이요? 네. 그러면 30평짜리가 15억이 넘잖아요. 이걸 누가 분양받습니까? 못 써줘. 아까 말씀드린 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예. 뭐냐면 집의 총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집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지. 근데 서울은 점점 비싼 집만 늘어나고 있다고요.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남에선 그런 집들만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재건축해서. 근데 그 재건축이 지어지는 게 정말 제 용어로는 처참한 수준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를 들면 7번을 보세요. 7번에 최근 재건축을 한다는데 제안한 게 저는 인피니티 풀입니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옥상에요. 호텔처럼 이거? 저런. 네. 그러면서 분양가를 올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야. 그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미 송파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수영장인데요. 네. 여기에 어떤 얘기가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올림픽 열어도 된다. 아그 정도야. 엄청 아니, 큰가 보네. 50m. 아니 아파트 단지에 저런 수영장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분양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누구나 근접할 수 있는 부동산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요. 아 그래. 관리비가 많이 나올 텐데 이거.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매일 이런 공급만 하자는 얘기를 하고 그렇지. 이거는 그냥 이건 정상화가 아니야. 정상화가 아니야. 어떻게 사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화는 누구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노력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공공주택을 늘리고 그리고 누구나 희망을 가지면서 내 집 예. 마련에 희망을 갈 수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아파트의 그 한 채 두 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근데 제가 지금 댓글 보면서 네.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새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어떤 분이 뭐 저는 이분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에 익숙해져 있냐를 같이 이야기하자는 예. 차원인데, 야 집값이 안 오르는데 왜 집을 사냐? 여러분 집은요 내가 자기 위해서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오르기 때문에 금처럼 사는 거다라는 이 비정상의 인식이 너무 확고하게 자리 맞아요. 잡고 있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언론들도요. 전문가들도 뭐냐면 자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6년 하반기 주택 시장이 긍정적이래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오른다는 거죠. 거야. 시장이 부정적이잖아요. 그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야.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세요. 아. 그래서 전 집값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인생을 부정적으로 사냐? 어떤 왜 식인지 인생을 알겠다. 부정적으로 예. 사냐? 맞아. 저보고. 맞아.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놀라운 이야기야. 이게 놀라운 이야기야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부동산 공화국. 그렇지. 네, 부동산 맞아요, 공화국이란 말이 딱 맞았어. 맞아. 이거를 그러니까 철폐하고 혁파를 일으켜서 사실 혁신을 만든 게 부동산 정상화죠. 예. 그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요.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 만나고 피곤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침에 또 X에 또 올려요. 아 부동산 관련해서 네. 준비해놨어요. 네, 또 올렸어. 부동산에 대한 의지 표명이 굉장합니다.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끝까지 함께합니다. 자,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합니다.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입니다.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를 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수응할지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 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 주권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부동산 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 주권 정부는 합니다. 와, 야 이거 그냥 와, 진짜. 정말 딱 한마디잖아요. 비정상의 정상화. 그렇습니다. 그거죠. 예. 사실은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치인들도 그 지역에서는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교통 뭐 지하철 얘기하고 학교 문제 얘기하지만 지하철 뭐 놔달라, 도로 놔달라, 버스 노선 해달라, 학교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집값 상승. 그렇죠. 그 욕구가 다돼 있어요. 우리 동네 아파트 값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거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이 거의 없어요. 예. 지금 말씀처럼 정치인 중에 우리 동네 아파트 값 좀 떨어져도 돼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처럼. 주식으로 돈 벌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근데 물론 그게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고 아니면 뭐 주변에 병원이라든지 뭐 문화시설이 있는 곳이 오르는 건 맞아요. 또 실제로는. 근데 그 발상이 얼마나 못돼 빠졌어. 아니 그런 인프라는 세금으로 들어서 하고 그거에 대한 혜택은 지들이 보겠대 사적으로. 에라이 주민들아. 저거 오늘 잘했대요. 그런 진짜 이 주민들 정말 못돼 빠졌다. 진짜 못돼 빠졌어 생각이.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제로성 게임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진짜. 벌면 누군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갔잖아요. 네. 피해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미리 파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그 피해는 아니죠. 심리적으로. 심리적 피해까지. 나 경제적으로 안 그랬잖아.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피해. 별곽수산.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엄청나게 부채를 일으켜서 그걸 받쳐줘야 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되는 게 맞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 집이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나에게도 미래 세대가 있잖아. 그렇죠. 내 가족들. 그래서 어떤 탐욕이 있냐면 나라도 빨리 성공해서 빨리 증여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건 진짜 큰 이야기고 어쩌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상화 길. 네. 최근에 제가 본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저도 이제 수원의 부시장으로 잠깐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신도시를 지으면 수도권 외곽에 지었어요. 크게. 그러면 여기 막 인구들이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울로 지하철 놔야 되고 도로 놔야 되고 학교 놔야 되고 출퇴근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이 보면은 다 핵심. 그러니까 교통이 좋은데 사실은 거기는 따로 지하철을 안 만들어도 되고 따로 도로를 안 만들어도 되고 따로 학교를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도로 요충지 아니면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교통 요충지에 고밀도 개발해서 청년 신혼부부 공급하는 게 굉장히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아주 좋은 그렇지. 방법. 아주 네. 좋은 방법. 그렇지. 그리고 인구가 일단
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보면 외곽의 수도 그 신도시부터 약간 슬럼화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신도시를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도심지 안에 특히 역세권 교통이 좋은 때면은 사실 차를 안 갖고 다녀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길을 늘리지 않아도 돼. 네.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니까. 그렇지. 여러 가지 목적상 맞는 거예요. 그 그렇습니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집에 대한 욕망도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냥 모두가 좋은 거야, 모두가. 맞아요. 맞아. 왜 두 사람만 좋으려고 하냐 말이야, 주민들아. 주민들도 자녀가 있잖아. 그렇죠. 그 자녀들 그 막 허우적거리고 그런 걸 좋아? 아니잖아. 아시겠죠? 우리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 배 같이 탔어요. 네, 아 당연하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부동산 공화국에서 그걸 오랫동안 겪어와서 바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런 용어 하나 자체도 맞아. 우리의 생각 자체도 맞아. 그런 게 지지가 되고 맞아. 실제로 변화가 일으키면 이게 오래 간다는 거죠. 아. 만약 그게 변화가 없이 단순하게 변화하면 갑자기 올해 말에 또 오를 수 있어요. 또 뭐냐면 삼성전자 팔아서 또 강남 아파트 살아갈 산다니까 거야. 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근본적인 얘기들을 좀 더 해야 되고 진짜 변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지금 이 정도 의지 표명을 했을 때 시장이 반응을 해야 이 효능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진짜 솔직히 좀 약간 너무 조마조마하고 내가 좀 두려웠거든요. 맞아요. 저도 아, 반응 그랬어요? 못할까봐. 그러면 사실은 이게 또 동력이 없어지죠. 없어져 버리지. 그렇죠. 봐라, 다 또 안 된다. 안 되잖아. 정책하면 또 집값 오른다. 니들 뭐 한문이 떠들어봐야라.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이 되게 중요해요. 아, 삼주. 진짜 중요해 보여요. 아. 여기서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면 일종의 추세가 만들어져요.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3주 동안 저희가 시장의 변화를 가장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삼주.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좀 무서운 측면이 있어요. 그 3주가 중요하니까 계속 올리는 아,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3주가 중요하니까. 아, 3주. 네, 추세. 계속 빨리 팔아라.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럼 코스피는 계속 오른다는 얘기인데. 왜냐면 이게 부동산을 결국은 계속 억제하면 또 돈이 결국은 그 어디로 가겠어요. 그 돈을 팔고 예전에는 부동도 다른 데를 샀는데 산업자본으로 주식으로 갈 가죠. 거 아니에요. 네. 다시. 제가 그래서 네. 3월부터 제가 작전을 세웠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 화면 보셨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주식 강연을 하고 아, 있습니다. 아까 네. 그 다니시더라고요. 예, 예. 제가 3월에는 강남 송파만 갑니다. 네. 집 팔고 주식 사라. 딱그 얘기네. 딱 그 얘기. 그 처음에는 그 강남에 있는 매물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집을 팔기 위해서는 그 본인이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퇴로를 열어줬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꽉 막아놓은 상태에서 이것만 팔으라고 하니까 팔 수가 없는데 내놔도 팔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하라는 것을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나중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이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실제 그 현재 지금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살 그 계약 기간 동안까지는 다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5월 9일로부터 4개월 되는 지점까지 또 이거를 유예하는 것도 다 연장을 해주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그런 정도면 팔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실제 세입자들이 이 확인서 써주지 않으면 구청에서 이거 매매를 안 시켜줘요.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다주택자가 팔기 싫어서가 아니라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금액이 워낙 크니까 실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만 다 하긴 어렵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같은 거 사실은 이제 안 되잖아요. 또 금액을 그렇죠. 다 묶어놨으니까. 게다가 세입자도 또 협조를 안 해주는 거잖아. 그럼 그 세입자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도 무주택자이지 사는 건데 그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이걸 살려면 뭔가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자 내보내지도 못해 사지도 못해 팔지도 못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었어. 그러다가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이제 대통령이 이걸 풀어준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그럼 이 기회다 그래서 너나 나나 이제 던지기 내놓는 시작한 거예요. 거구나.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 거품 집주인들도 거품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양해를 해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소개된 아파트들을 보면은 작년 10월 거래가 있던 그 아파트인데 그 전보다 최근에 이제 그 호가가 나온 게 3억 5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통계로도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올해 2월 셋째 주 강남구 아파트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전주 대비 0.01% 오른 데 그쳤는데 이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도 잘 아는데 그러니까 부동산도 네. 잘 아는 거예요. 핵심을 잘 아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파는 게 이익이다. 그 양도세 중과가 되면
거의 뭐 판 차익의 뭐 7, 80%를 내놔야 되는데 남는 게 없지. 예. 지금 팔면 지금이 사실은 꼭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의 꼭지라고 보면 사실은 지금은 사는 사람만 있으면 파는 게 이익이죠. 훨씬 이익인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 금융 대출. 대출 규제. 왜냐면 자기 돈으로 아파트 단 사람 잘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대출 레버리지 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연장 안 해줘. 이러면 사실은 지금은 팔 수 있는데 나중에 연장 안 되잖아요. 그럼 팔지도 못해. 왜냐면 그 대출을 인수 물론 뭐 세입자라든지 아니면 대출금은 인수 뭐 이게 무주택자가 살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때 가면 한 30억, 40억짜리면 그 대출도 반을 잡는다 그러면 2, 30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죠. 예. 아무나 못 사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대출 승계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식도 우리가 요즘은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떨어지면 오르겠지 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떨어지지만 오를 거야라고 해서 무주택자 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부동산에 예전에는 우리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게 세금으로 종부세, 뭐 보유세 올린다고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안 나요. 종부세 아무리 올려봐야 몇천만 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안 무서워. 뭐 1년이면은 10억씩 오르는데 무슨 몇천만 원이 무서워요. 근데 지금은 그 주택 다주택자리나 아니면 이런 분들의 아주 민감한 부분을 다 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놀라운 게 이런 식으로 통계가 잡힌다는 것 자체가 노영희 변호사님은 그런 부분도 해박하시니까 실제로 강남 부동산 이재명 정부 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 성공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뭐 한다 그러면은 공약 이행률이 끝내주고요. 진짜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이 SNS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서 야, 진짜 지독하리만큼 네. 너무 집요하고 지독하게 이건 내 끝장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화를 많이 내니까 그래서 진짜 어떤 18억짜리 집 가진 사람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도 걸었대요. 아 소송을 냈어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사람들의 이제 불만사항이 뭐냐? 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뭔가 길을 터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길을 털어주면서 실질적으로 뭔가 그 사람들도 해결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만들어주니까 네. 이게 이제 스무스하게 같이 가고 또 하나는 주식 코스피가 너무 많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거기로 또 이제 자산의 이전이 자산이 네. 이제 움직여지고 아 주식도 해냈네. 그렇잖아요. 주식도 해냈네. 6천 다 됐어요 지금 보니까. 6천 다 네.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7천 좀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아, 이 사람 한다고 하면 하는구나. 우리 보고 분명히 팔라고는 안 하지만 파는 게 더 이익인 구조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 또 무슨 세금으로 또 무슨 뭐랄까 막 무섭기도 하고 약간 그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면서 네. 뭔가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가지고. 그리고 언론이 보도를 할 때 지금 뭐 몇 억씩 내놓은 집값을 하락해서 이렇게 내놓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뉘앙스를 보면은 마치 엄청나게 손해를 봐서 내놓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닙니다. 보다는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얼마나 네. 많이 뛰었는데요. 네. 지금 그거 조금 내려가지고 내놓는 것 자체가 손해다. 이렇게 보도하면 안 돼요. 네, 더 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이것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감독원이 옛날에 증권감독원, 뭐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할 때 편법을 쓰거나 뭔가 하는 거에서 감독하는 기관이 70년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부동산 감독원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결혼할 때만 아파트를 사주거나 아니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편법으로 약간 하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따지기 시작해. 증여는 한도가 있어. 아니면은 뭐 이게 뭐 따지기 시작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이참에 빨리 정리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걸로 뭐 미리 뭘 사준다든지 이렇게 해놓은 게 편한 거를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리 아니, 지금 빨리빨리 팔아라. 그리고 뭔가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프로페셔널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쥐락펴락을 잘하는 느낌인 게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이렇게 싹 깔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LTV도 축소할 수 있다. 대출액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풀어놓으니까 그리고 내일 5대 은행들 불러다가 금융위가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분위기 잡는 것도 굉장히 능통하게 잘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심리에 영향 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당장 은행에서 전화가 가요. 문자가 가고 다음 달 만약에 다음 달 만기인 사람들은 다음 달 만기입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자동으로 연장이 됐거든요. 그냥 와서 그냥 전화만 하거나 서류만 내면 이제 은행으로 찾아오세요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유로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천벽력이지 팔아야지. 청천벽력이죠. 뭐, 빨리 팔아서 그러니까. 대출 인수할 사람 찾는 게 이익인 거예요. 이거 네. 가만히 있다가 양도세도 중과맞죠.
그다음에 이거 나중에 이제 팔 방법도 안 생기죠. 그럼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강남뿐만 아니라 아파트 대출 안 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끼어 있지. 그러면 사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내 대출 만기 안 되면 연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중요한 부분 갖는 거예요. 아, 정말로 저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여든 야든 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봐온 바에 따르면은. 근데 이 변화의 흐름이 통계로 잡히고 보수 언론이 집값 떨어질 때 기사 쓰는 걸 보면서 이게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어떻게 이런 시장의 반응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주류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지 굉장히 신기했어요. 대통령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사를 톡톡 찍어가지고 이 기사가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를 다 반박을 해버리니까 짚어가지고 아예 링크 걸어놓고 그냥 그러면 조직이- 그쪽에서도 논리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으면 반박을 하면 되는데 그에 해당 언론사에서 반박을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무슨 뭐 이렇게 관련된 부동산 시장을 뭔가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뭐 세무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조사 같은 것들도 보도 같은 게 되면서 이런 기강을 잡아가는 차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건진법사 구형이 5년이었는데 이진관 부장이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세게 받았는데요. 오늘 이진관 부장이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가겠습니다. 모두 유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하늘백 받은 것도 다 유죄고요. 이렇게 막 다 말을 해준 거예요. 아, 너무너무 시원했다고. 사실 우리가 그 생중계를 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역시 이진관 부장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이런 게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판사들의 판단이 엇갈릴 수는 있잖아요. 네. 또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직후에 그 일종의 내란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한때 영부인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중계하기도 하고. 그런데 판사들이 이렇게까지 판단이 엇갈릴 수가 있나? 전 이해가 잘 안 됐고요. 김건희 씨가 징역 1년 8개월 받았잖아요. 네. 그때 지금 이제 800만 원짜리 샤넬백 하나 더 인정했다고 하는 건데 그거 하나 인정한 게 지금 이렇게까지 형량 차이가 날까? 이것도 의문이지만 김건희 씨가 1년 8개월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뇌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뇌물을 애초부터 줬던 사람이 있잖아요.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 세계본부장이에요. 그 사람은 1년 2개월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걸 받아서 전달해 준 사람은 징역 6년을 받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지금 저희들이 예. 뽑아놨는데요. 통일교 청탁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재판 현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제일 왼쪽 위에 마스크 쓰고 검정색 마스크 쓰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 바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데요. 이 사람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우인성 부장 판사가 판결 내린 건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전성배 건진법사는 징역 6년, 이제 이진관 부장의 재판이었는데 특가법상 알선수지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건진법사는 징역 6년 받았는데 김건희 씨는 징역 1년 8개월밖에 안 받았죠. 김건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이제 인정이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우인성 부장의 작품이죠. 또 그 옆에는 권성동 의원의 얼굴이 보이죠. 정치자금법 위반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니 왜 똑같은 샤넬 가방을 주고받은 거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다르고 왜 이런 식으로 판사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가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이진관 부장님의 이 판단, 이 시각이 맞는 게 이게 아닌가. 국민적 상식하고 맞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난 800만 원에 달하는 선물을 그냥 일반적인 선물이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우인성 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시절에 그 배우자란 사람이 통일교가 선거 도와줬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아요. 그럼 뭔가 대가가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게 누가 삼척동자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선되기 전인데요. 왜 뭐? 뭐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그래서 포괄일자라고 이진성 판사 우인성, 예. 우인성 판사가 아니 이진관 판사가 이진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무시적 청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이번에 이제 형량을 높게 선고한 건데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통일교에서는 삥 뜯은 거지. 건진법사가 너 내놔 그런 다음에 강제로 받아내고 난 다음에 김건희 씨는 자기가 평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진이 김건희한테 다독거리면서 김건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면 김건희가 명품백 좋아하니까 그냥 너 하나 가져 그러고 이렇게 주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거는 건진이 다 했다고 하는 주도했다고 하는 판단이 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고요. 아무리 재판부가 엇갈린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형량 차이가 나고 판단이 엇갈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전 지난번에 우인성 판사가 판단할 때 그랬잖아요. 아니 그 했던 청탁에 비해서는 영부인이 받은 명품백 금액이 너무 적어. 이런 식의 판단을 했다고요. 그 진짜 너무 허황된 논리라 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고 김건희 씨 일종의 양형에 참작했던 사유로 밝혔던 게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뒤늦게 반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초범이다. 이거 얘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다 황당했다고 느꼈던 거란 말이에요. 누가 국민적 상식하고 맞는 판결이냐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우인성 부장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에 막 다 봐주고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원흉인데도 불구하고 다 무죄해주고 하나만 그것도 샤넬백 2개 중에 1개만 목걸이 1개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진관 부장이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서 수사에 차질을 준 이 전성배 너 문제야. 만약에 이런 판결을 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을 했었으면은 엄청나게 우리들이 그렇죠. 바라는 그런 식으로 좀 세게 나왔을 것 같단 말이죠. 더 아마 가중처벌 훨씬 더 가중처벌 해야죠. 원래 그 생각을 할 지위 것 때문에. 권력자에 대한 법 적용은 보다 더 엄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권력자에 기생을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피고인의 이익보다는 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부인은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부인은요, 8만 원짜리도 받으면 안 돼요. 그럼요. 그게 8만 원이 800만 원 되고 8천만 원 되고 8억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정말 공직자로서의 그 무게감을 느끼지 못한 것들, 그것이 이제 대통령 자격과 영부인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800만 원짜리에 달하는 선물이 의례적인 사회적인 통념 이런 선물은 아니다라고 본 거죠. 이게 맞지. 정상적인 거죠. 그게. 이게 맞죠. 대통령 배우자 한 푼 안 써도 되잖아요. 사실 법적 지위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2부속실 만들어서 다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뭘 받을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제2부속실을 그렇게 그거 안 만들겠다고 그렇게 버텼던 게 제2부속실 만들면은 다 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불편했던 거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지금 뭐 명품백 받고 뭐 하고 용산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예산 많이 써놓고 용산 안 가고 있는 사이에 관저에서 이것저것 다 받아 챙기고 얼마나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중 요소지. 게다가 김건희 씨는요 처음에 목걸이도 뭐 아니었다 짝퉁 목걸이까지 막 내보내면서 거짓말했고 그다음에 샤넬백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다가 이 전성배 씨가 그렇죠. 인정을 하니까 그때서야 겨우 막 인정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훨씬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봐주고 우인성 부장은 진짜 좀 죄송하지만 좀 반성해야 됩니다.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진건 부장판사님이 또 그렇다 해서 막 우리 국민 법감정으로는 그 공천 대가 도의원한테 1억 받은 거 있잖아요. 네. 당연히 이거 불법 우리는 그냥 따질 것도 없이 1억이나 받았어 이런 나쁜 놈 그러는데 사실 전성배가 브로커도 맞고 김건희랑 같은 일종의 음습한 카르텔 형사가 맞지만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범법은 무죄를 받. 이건 이진관 부장판사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국민 법감정이 막 편승해서 그래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건진 엄청 싫어하니까 이것들 한번 당해봐라 이럴 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엄정해 본 거죠. 아닌 건 또 아닌 거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신뢰가 가는데 그러니까 우인성 판사는 너무 크더나 엄청난 잘못을 했죠. 직연이 풀어준 것 못지않은. 누가 봐도 거의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부인 시절부터는 거의 검찰 농단부터 주도하고 윤석열을 지배하고 영부인 때도 선본을 다 지휘한 거 서울에서 7시간 녹취록 이런 데 다 보면 나오고 그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조하는 영부인이 아니라 모든 걸 주도하는 오히려 윤석열 머리 꼭대기에서 당선된 이유는 더더욱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전 뇌물죄에도 달 수가 있고 알선수재 뭐 이런 정치적 그리고 확실히 또 정치니까 정치자원법도 그러니까 사전 수뢰죄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정말 만약에 무죄를 주면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딱 1년 8개월만 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 정말 그런 판사는 처음 본데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또 요렇게까지 인사를 하는데 저도 많은 재판 받고 받아왔지만 판사님들이 인사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국사범들이 명백히 양심범으로 고생하고 뭐 고문받아갖고 무죄가 나올 때 판사가 경의를 표하는 경우는 있어요. 목내 정도로. 근데 우인성 진짜 이렇게 하대요?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